환영합니다. 자,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건지, 자 이제 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과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산타 랠리, 연말 랠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 함께 방송 또 열심히 해주시는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그리고 이슬이 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죠? 아, 오늘 네.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영하 뭐 5도, 6도, 7도 뭐 이렇게 간다고 해요. 내일 더 춥다 그러고. 네. 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네요. 또 이제 아래 지역은 지금 눈이 또 엄청나게 아, 그래요? 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서울에도 눈 네, 엄청 폭설 왔을 왔었죠. 때 네. 무거운 눈, 네. 습도가 높다고 네.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무가 한방 많이 부러졌었잖아요. 부러졌죠. 그런 눈이 지금 오고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눈 오는 지역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놀란 게 일반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집집마다 나무가 많아요. 가정집들 네. 집집마다 그런 마당 있는 집들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나무가 부러진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놀이터에서도 저희 아이가 맞다. 그냥 서 있었었는데 1m 바로 옆에로 큰 나무가 떨어졌는데 보통 그 정도 떨어지면 무게가 한 1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아이들 같으면 정말 아주 큰일 날 크게 뻔한 다치거나 큰 정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눈 정말 자연재해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오늘 시장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은 그나마 좀 반가운 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자, 오신 분들 어서들 오시고 우리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황금파코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우리 채팅으로 인사 좀 해주시고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관련돼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 시장이 조금 빠졌었지만 네. 원래 좀 약하다가 그나마 산타랠리가 오려고 외국인 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네.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후퇴를 했다가 지금 다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그것이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도 우리나라 당국에서 뭐 연기금이 대표적이겠지만 네. 연기금에서 매수를 강력하게 하면서 잘 올라왔어요 지난주. 근데 이번 주에 탄핵이 이제 가결되는 부분들이 자 이제 한 단계 넘어갔고 네. 불확실성 하나 해소됐으니 이제부터가 또 그 시간이 또 걸리죠. 뭐 등등등 상황으로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았어 이러면서 어제 그제는 빠졌는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규모가 뭐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돌아왔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어저께 좀 빠진 게 좀 뭐라 그럴까 지난 12월 그 2일인가요? 그 월요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월요일 네. 그때 훅 밀렸었잖아요. 사실 밀릴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딱 마감했었던 느낌이 어저께 좀 들었었어요. 사실 네. 어저께 그렇게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고 외국인도 어저께 7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오늘 살짝 밀릴 수도 있겠다. 근데 살짝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2,400 한 30포인트나 한 30에서 40포인트 그 사이까지 살짝 밀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이상 안 밀리면 저는 주식을 사도 되겠다. 더. 그리고 FMC가 이제 새벽에 있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그쵸. 시간으로. 그래서 FMC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훅 그냥 개장하자마자 쭉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지난번처럼 어저께 속임수로 확 누르고 오늘 올린 건가?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 이제 한 8거래일 남았나요? 7, 8거래일 남았는데 뭐 그렇죠. 이제 네.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다음 주 4일 일주일 정도 이번 시간? 주 이틀 뭐 한 6, 7거래일 남았 마지막 거래일은 또 뭐 네, 거의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오늘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우리 이슬이 팀장님은 오늘 하루 어떻게 평가를 보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온 거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증시의 어떤 그 수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시장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거의 연일 팔았었잖아요. 거의 뭐 조 단위를 팔았던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오늘까지 외국인이 팔아 제꼈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이제 대피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조금 올라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피 쪽에 그래도 외국인이 한 3,900억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 사실 이 지금부터 조금 연말까지는 산타랠리를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상승폭은 조금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전히 환율이 너무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1,410원만 가도 엄청 높은 건데 지금 환율에 보게 되면은 사실 1,410원이면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거의 뭐 100% 확정인데 문제는 이제 점도표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 이제 FOMC에서 이제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 속도라든지 횟수를 조금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또 달러 강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한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단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1월부터는 이제 또다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들,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들어온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탄핵 가결 이후의 모습에서 혹시나 외국인이 좀 바로 즉각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직은 혼란스러워.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동안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좀 뿌려댔죠. 어쨌든 그러하다 보니까 환율적인 부분들이 지금 1,340원을 지금 가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만 좀 풀린다라고 하면 그나마 좋은 모습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이제 FMC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요번에는 그죠? 이제 새벽에 FMC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뭐 95% 이상 뭐 100%까지 얘기도 네, 나오고 100% 있습니다.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금리는 요번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번에 뭘 발표하냐면 점도표라는 걸 같이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알려주는데 지난 9월 점도표 상에서는 내년에 금리를 4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25pp씩 4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수준의 점도표가 나왔는데 그게 시사되는데 요번에 아마 2번밖에 못 할 거야 라는 시각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요즘 최근 미국 시장이 뭐 테슬라, 애플 막 이런 주식들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특히 테슬라가 우주까지 저거 우주선이 날아가는 거야 테슬라가 날아가는 거야 주가가 날아가는 거야 할 정도로 뭐 비트코인과 함께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꺾임이 혹시나 나오게 되면 제가 예상할 때는 미국 시장도 이제 연말 부분에서는 이제 해가 바뀌기 전까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되려 야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너무 싸잖아 하면서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오늘의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약간 얘네들이 이제는 야 물러설 것도 없다 더 빠질 것도 없어 야 한국 사놓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제 쉽게 개인이 털리고 있다는 거 그죠? 네. 요 부분에서는 연말 랠리가 얼마 안 남았지만 며칠 진짜 안 남았지만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만이라도 좀 강세를 팡팡팡 올려주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서 좀 그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좀 목표치를 좀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한 2,600 포인트까지의 어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정말
최소한 2,550 정도까지.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친다고 해도 한 3에서 한 4%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지수가 한 3에서 4% 정도 오르면 또 개별 종목군들은 많게는 뭐 20%, 뭐 또 못 올라도 뭐 한 4, 5% 이상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 수급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들어올 것인지는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어쨌든 FNC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결국에 나올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좋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전도표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매파적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계속 좀 긍정적인 기자 회견을 한다 그러면 의외로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ECB라든지 스위스, 캐나다가 다 금리를 인하를 했고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중국도 경기 부양하겠다고 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엄청나긴 아니지만 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이제 외국인 매도를 많이 하긴 했고 오늘은 사실 매수한 것도 얼마 안 돼요. 진짜 코끼리 비스켓만큼 매수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쌓아가면 개인 투자자는 아마 다시 매도가 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고 또 오늘 대형주가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은행주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자동차도 현대기아가 5% 이상 상승을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사실 잠시만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부터예요. 사실 요거 터지고 난 직후에 어떤 섹터를 그래도 집중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자동차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유차임 본부장님이 네. 기아 기아 콕 찍어서 나는 기아 이건 사도 된다. 네. 무조건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빛을 봤어요. 네 금융주도 그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강력하게 외국인의 매수 총 순매수 1위 종목이 기아였어요. 그래서 6.4%나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현대차도 지금 4.8%, 매수 순위 네. 4위로서 4.8%의 강력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게 그쵸. 자동차지 않았느냐. 자동차.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훌륭하게 네. 종목을 정말 콕 찍어서 기아를 딱 얘기하셨는데 급등세로 네. 일단 잘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전 수준까지 훨씬 그쵸. 있게 훨씬 올랐거든요. 올랐죠. 비상계엄 네.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애초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빠질 것도 그게 이제 없었고. 참 네. 불안하지 않고 좋았던 그쵸.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또 자동차 쪽에는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일본에서 닛산, 그쵸? 네. 혼다, 미쓰비시 미쓰비시가 자동차. 이제 합병을 하겠다 하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여러분들 이 합병 소식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들끼리 안 되니까 안 팔리고 좀 망해가고 있으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의 이제 합병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미쓰비시가 20% 가까이 올랐어요. 음. 20%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닛산이 23% 올라왔는데 정말 주가가 형편없었죠. 그리고 좀 조금 더 저희가 차트를 제가 할게요. 저도 좀 조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닛산이 23% 올라왔고 그리고 미쓰비시가 거의 20% 올라왔고 혼다는 못 올랐어요. 혼다는 한 마이너스 3%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뉴스를 보시면 현대기아가 완성차 4위로 내려앉는 거 아니냐? 왜냐면 혼다 합치면은 규모가 커지니까 네.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거 합병하면서 저는 오히려 현대기아의 기술력이 더 확인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가 합병하는 게 뭐냐면 내연기관 차량밖에 없거든요. 전기차고 만들 기술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차량이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합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떨거지 애들 3명 모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 3명 모인다고 해서 대학생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 7살 3명 모인다고 해서 21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7살인 것 뿐이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전체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가 뭐 3위다, 2위다 이런 걸 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 그 유럽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그리고 뭐 벤츠, BMW는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편이긴 한데 이들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느리다라는 거예요. 뭐 벤츠는 뭐 기술력이 한참 떨어지게 네. 됐고, 뭐 폭스바겐은 중국 기술력을 빌려가다가 또 최근에 현대하고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GM도 뭐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친환경차의 정책이 좀 후퇴해야 된다. 좀 이걸 좀 밀어달라는 얘기를 계속 로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현대 기아가 대단하다는 걸 이번에 확인한 게 뭐냐면 작년에 폭스바겐하고 현대모비스가 조 단위의 계약을 맺었어요. 플랫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 그 GM이 10월인가요 아마? 10월 달쯤에 현대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콧대 높은 도요타도 전기차 플랫폼을 당분간은 현대하고 약간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현대차는 전기차 그 자율주행 빼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기술력이 확인이 되었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 세 개 기업이 합친다? 그러면 현대기아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인식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현대기아가 뭐 연말 생산량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뉴스가 뉴스도 네, 있었죠. 뉴스가 있어서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계기에 현대차 그룹의 어떤 기술력이 평가를 받아주면서 오늘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뉴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일본 자동차 업계의 구조 조정이 현대차 그룹에 반사 이익을 줄 것이야라고 네. 하는 것들 뭐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정말 뭐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3명이 모인다고 중학생 문제를 풀 수 없어. 그렇죠. 그죠. 중학교 네.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어. 수 없죠. 물론 천재 같은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 유차인 본부장님 아들 같으면 풀지도 몰라. 진짜로 진짜 비상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한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캐파가 커져 있는 현대차 그룹의 큰 어떤 반사이 네. 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수 팀장님께서는 지난주 말씀하실 때도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뭐 다른 종목들도 얘기해주면서 자동차 어떻게 좀 뭐 환율도 나름 이제 네. 자동차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업종? 근데 사실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우려가 아예 안 됐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무마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뭐 3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판매량도 계속해서 역대 최대를 지금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본부장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미. 근데 보면은 결국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 하드웨어 전기차 쪽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따라올 기업은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이제 미국 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조금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역시나 저는 현대차랑 기아가 짱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자율주행에서는 지금 또 이제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안에서도 조금 세분화를 시켜본다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는 자리지만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또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보택시 이거 지금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역시 계속해서 다음 정권 내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폭은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역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기아 좋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적으로 지금 너무 싼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둘 다 이제 PER이 10배가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4% 올랐지만은 지금도 싸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래 뭐 PER이야 뭐 저는 그건 인정 안 하지만 글로벌 완성차 PER이 평균이 4에서 5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4.7이고 기아가 4.2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 저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글로벌 브랜드의 대부분이 폭스바겐, 벤츠, 뭐 BMW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내연기관 차량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면 왜 테슬라가 PER이 100배 이렇게 주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PBR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아가 PBR이 0.78 그리고 현대차가 PBR이 0.58이에요. 그 언제냐? 그 연구원도 지금 민망하겠다. 6월인가 7월 달에 네. 키움증권인가 어디 증권에서 네. 현대차 PBR 1배 내가 만들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주가 높아지니까 PBR이 그때는 0.7인가 0.81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도 1배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 뭐 역대 PBR 그때 0.8 얼마 갔었나요? 89인가 87 갔을 때 최저치라고 했었는데 현대기아는 실적도 늘어나는데도 PBR이 이게 낮다라는 거 보면은 꼭 PBR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PER로 봤을 때도 낮지만 PBR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엄청 싸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어쨌든 뭐 세계 1위를 달성했을 때에는 사실 이 세계적으로 이제 구조조정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쵸. 치킨 게임을 하면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무너지는 건 무너지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살아남은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지금의 어떤 제왕이 강자로서 됐죠. 제왕이 그렇죠. 됐죠, 이렇게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야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자동차 순위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막 현대기아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고 아니, 욕하는 그쵸,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오랫동안 그냥 국내 기업에 예, 있어서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현기차, 뭐 예, 현기차 이러면서 계시는데 예. 예를 들어서 산타페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면 한 4천만 원, 4,500만 원이면 옵션 좋은 거 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요거 영국이나 미국에 사면 1억 해요. 산타페가. 외제차.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가 혜택을 우리나라 국민 기업이다 보니 혜택을 받는 것도 있는데 조금 좀 폄하하는 것도 좀 있죠. 무시당하는 게 있지 확실하게. 근데 외국 나가서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엄청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아, 없어요. 그쵸. 근데 그럴 수는 과거에 없는데. 비해서 상당히 기술 발달이 네.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원래 실내 공간을 잘 뽑아요. 잘 뽑죠. 예, 그 겉에 사이즈가 똑같은 차량일 네. 경우에 한국 차가 유난히 실내 공간이 넓게 잘 뽑죠. 그리고 실내도 잘 만들고 네네네. 실내 공간도 잘 그 뭐랄까 이런 인테리어라고 인포테인먼트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잘 하고. 근데 그게 결국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 판매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오히려 그 미국 차들이 이렇게 미국 차를 타보면 미국 차가 특히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재나 그 내지는 둔탁하죠. 예, 그렇습니다. 싸구려 같은 느낌, 플라스틱의 그런 완전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야 느낌도 있고, 그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데 진짜 신경 안 쓰는구나 이게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차하고 일본 차도 그러지 않거든요. 네. 괜찮은데 나름 이제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 쓰는데 미국은 트럭 같이 약간 느낌이 뭐 그러니까. 트럭 좀 약간 대충 타. 뭐 단차라 그러나 이런 것도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기질적인 문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그 예민한 사람들, 자동차는 어쨌든 고가의 그쵸. 그죠? 고가의 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미국 기업들도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예, 우리나라는 자꾸 이게 그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약간 가죽 느낌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약간 촉감도 야매로 뭔가를 약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거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예. 내가 이걸 타면서 그 만족감이라는 그러니까. 거 부분들. 여러분들 그 차를 사면 맨 처음에 새 차 냄새라고 막 화학 냄새 막 나 나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 있다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그 뭐냐면 그래서 난 그래서 비닐도 제일 늦게 뜯어. 어떤 차들은 살 때부터 그 냄새가 안 나는 차도 있어요. 근데 한국 차는 일부러 새 차를 샀어. 당신은 새 차를 샀다. 중고차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냄새가 나게끔 한다고. 일종의 약간 마케팅 전략. 네네, 그쵸. 몰라, 나는 그 냄새 너무 좋아. 나 새 차야. 이런 기분. 타면서 내가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고, 그 차에서 내릴 때의 느낌, 뭐 그쵸. 탈 때의 느낌, 느낌. 이런 부분들이
나 좀 한국 사람들이 약간 과시하고 그쵸. 싶은 뭐 그런 성공 나 했어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자동차 좋아 오케이. 자, 외국인들 오늘 제일 많이 매수하는 기아, 현대차 정말 많이 매수를 했고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가 아주 초강력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 5.2%, 현대오토에버 5.1%, 뭐 이런 상승세 계속해서 잘 나타나고 있고 코덱스 자동차 ETF조차도 3.9% 올랐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사실 하실 말씀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제 어쨌든 그 정의선 회장이 그렇죠. 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네. 있어서 현대글로비스가 강화돼야 될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있어서 네. 뭐 그거 관련돼서도 아마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할 네.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기왕지사 우리가 네. 자동차 업종 괜찮아 지금 환율의 부분들에서도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등등등 이제 본다면 나는 이제 어쨌든 우리 유찬 본부장님은 그 기아를 가장 탑픽으로 선택을 하셨고 지금 네. 성공했어요. 네. 가장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기아가 이제 올라왔어. 어떤 게 탑픽? 근데 저는 여전히 기아. 네. 여전히 기아는 더 갈 자리가 있다. 최소한 저는 한 11만 원까지는 올해 안으로도 네. 그럼 뭐 지금 10만 원이니까 여기서도 추가로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조금 저는 정리를 좀 일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네. 현대 모비스 죄송합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아니라 현대 글로비스.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위치가 계속 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나쁘지 않다. 특히 현대 모비스 같은 거 보시면 상단 26만 5천 원을 이제 아직은 돌파를 못했는데 이번에 좀 돌파를 해준다라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되겠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인베스터데이 하고 나서 올라왔다가 눌리면서 수렴하는 모습인데 요 차트 잘 보시면요. 네. 요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었던 게 조선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보시면 비슷하죠. 비슷하게 행보하다가 고점 돌파시켰어요. 그러면 저는 글로비스, 모비스도 이러한 조선주의 차트, 현대 조선주, HD 그룹처럼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우리 이수리 팀장님은 자동차 혹시 탑픽 선택해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사실 음. 저도 기아를 기아. 좀 가장 좋게 미국 기업은 안 봐요? 미국이요? 사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하드웨어 하면 뭐 GM을 갖다 놔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본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저는 좀 인정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찾자라고 하면은 저도 좀 기아를 기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 사실 수익성이 훨씬 더 좀 뛰어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이게 비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엔 기아에 비해서 본업 말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뭐 부동산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건전성도 사실상 기아가 좀 더 훨씬 뛰어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 배당도 사실상 기아가 조금 더 높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니고 이제는 좀 배당에 대한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 실적 잘 나오고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폭도 더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이제 매력도도 높은 거를 꼽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저는 기아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탄력도가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이제 본부장님과 함께 탑픽을 기아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김에 또 조선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셨어요. 조선이 오늘 HJ 중공업이 무려 28%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군 대형 수송함과 고속 상륙정 외주 창정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뭐 이러면서 28%의 급등을 했고 독도함 사업비가 423억이라고 합니다. 고속 상륙정은 254억 원 수주. 그래서 합치면 677억 원 규모.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조선주가 오늘 어쨌든 또 나름 괜찮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상륙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미 해군 전력에서 절반 정도가 훈련조차 할 수 없대요. 네. 그만큼 지금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정비를 해야만 운용할 수 있어. 그만큼 미국의 지금 이거를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간간히 했었었는데 아주 대한민국의 정말 크게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맨 처음 통화하면서부터 조선 얘기를 했다시피 요게 지금 가능성을 크게 띄어지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조선.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조선은 사실 내년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미국이 조선업 강국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쇠퇴했죠, 네, 미국은. 엄청 어려운 편이고 사실상 주변국의 도움이 없으면은 뭔가 이게 자립심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이제 하셨다시피 사실상 이제 그 조선 쪽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기술력 좋은 게 이제 딱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손 내밀리는 없겠죠. 절대 없죠. 네, 미국이 예, 그죠? 네, 결국엔 우리나라 아니면은 이제 일본인데 사실상 이제 그 LNG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수주 점유율이 가장 높고 또 이제 기술력도 사실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건 다 아시는 걸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친환경 쪽은 완전히 좀 배제를 하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그 화석연료 중심의 어떤 그런 정책을 좀 시행을 하는 인물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이런 LNG선에 대한 어떤 수요가 내년에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오히려 좀 내년일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신조선까지 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조선주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MRO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MRO에서 사실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거는 또 이제 하나오션. 여기가 좀 대장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여기가 지금 이제 뭐 하나오션처럼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MRO 자격 인증을 좀 획득을 했다라고 하죠. 얼마 전에 그래서 수주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나? 못 받은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MRO 쪽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격 인증을 획득을 했고 내년부터는 뭐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MRO까지 더해지면은 조선업은 여기서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더 줘야지. 그 미군 큰 그게 뭐였죠? 뭐 하나를 받기는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작으로 네.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매우 크게 갖고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는 봐야죠.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은 1년 내내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뻐꾸 그냥 라디오 재방송 앵무새처럼. 근데 이게 호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상승 논리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면 그때가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논리가 안 바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왜? 전력 인프라 변압기 보세요. 엄청나게 인프라 딱 하나잖아.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 아직도 하고 있다. 네, 변압기 수요 지금도 부족하다. 그걸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2022년 대비해서 거의 15배? 20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이 새로운 논리가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그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거의 싹쓸이한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야 조선도 저러다 보면은 중국한테 수주 다 뺏기고 막 그렇다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도크라고 하죠. 네. 이게 한정돼 있어서 네. 받아봤자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그것도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11월 달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18% 점유율을 하고 있고 중국이 67% 점유율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본이겠죠. 그런데 HD 현대그룹하고 삼성중동업은 올해 목표치를 다 할당량을 채웠어요. 오히려 HD 현대그룹은 그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오션이 올해 할당량을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전체 수주가 줄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조선사들이 수주를 못해서 줄어든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오션이 수주가 올해 목표치를 못한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수주가 줄었다라고 보시진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왕 기사 우리 조선의 그러면 탑픽 하나씩 저는 이제 그동안 한국 조선해양을 뭐 탑픽이라고 그렇죠.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기자재로 본다라면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진중공업도 지난 여름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지금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충분히 10,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 네, HD 현대 마린 엔진. 네, 하여튼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왜 관심 있게 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그 현대 마린 엔진이 현대그룹이 수주를 올해 되게 많이 했어요. 초과 수주도 했고 네. 그리고 중국이 배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엔진 쪽은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엔진하고 이번에도 현대 마린 엔진 쪽으로 해가지고 3천억인가 수주를 했거든요. 현대 마린 엔진이.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엔진 관련해서도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자재는 세진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그 전에 제가 하나 엔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하나 엔진에서 좀 탑픽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슬이티나님은 네, 저는 HD 현대중공업 현대 네, 중공.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이제 엔진 쪽에 대한 중요성을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유일하게 좀 내재화하고 있는 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엔진에 대한 부분들, 뭐 LNG 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제 앞으로 LNG 수주는 지금 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결국에 MRO 시장을 누가 잡느냐의 어떤 싸움이 네.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오션하고 여기 현대중공업에서 조금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현대중공업 쪽을 네, 좀 보고 있어서 HD 현대중공업을 앞으로 좀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기자재 쪽도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 주신 거랑 좀 겹칩니다. 네, 세진중공업. 네, 두 분이 네. 세진중공업을 또 네. 그리고 이제 완성배라고 해야 될까요? 선박 네. 제조 기업에서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또 조선 이렇게 또 알아봤어요. 자, 오늘 외국인들의 기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말 랠리를 며칠간 이제 그 갈지는 정확하게 또 어쨌든 올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년이 그쵸? 해가 넘어가서도 이제 강세가 나온다면 쭉 이어져 가는 게 중요할 테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있을 FMC 거기서 이제 점도표가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 결정 부분보다는 점도표에서 내년의 금리를 9월 달만 해도 4번 정도 가능할 거야라고 시사를 했는데 지금 2번밖에 안 될 거야라는 얘기들로 지금 쭉 왔어요. 네. 이게 지금 2번보다 많아진다 라는 의견과 혹은 2번밖에 안 돼 혹은 2번 더 못할 거야 라는 의견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시장에 유리할까요? 저는 네. 뭐 점도표가 중립적으로 본다라면 3번까지도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는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4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요. 최대 최대 기존의 9월 달의 어떤 그 시사 네. 의견처럼 네, 그 의견처럼 4번 정도 열어놓고 있고 9월 달에 그러니까 그리고 점도표에서는 3번 정도.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에서 2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조금 4.5%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 지금 좀 오르고 있어서 지금 4.4%거든요 10년물이. 그런데 만약에 점도표에서 조금 2회로 좀 나온다라면 이게 4.5%를 돌파하면서
또 달러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래요. 지금 FMC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시 되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헬스케어나 뭐 바이오 쪽도 뭐 오늘 움직임은 일단은 좋았거든요. 나름 그 휴원스 글로벌이 14% 올라갔는데 휴원스 바이오 파마 건선 황반 변성 펩타이드 치료제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소식. 네, 말이 좀 어렵지요. 네, 바이오는 참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8.7% 올랐고 삼천단제약도 5.4%. 오 유한양이 오늘 꽤나 움직였는데 아쉽게 약간 조금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3.7%. 셀트리온도 지금 그 CDMO 자회사 신설 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뭐 사명이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즈. 아유 이렇게 이름들이 길어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야 일단 뭐 셀트리온 제약도 한 4.3%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데 우리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바이오 제약 업종 지금 이제 오늘은 어쨌든 전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거나 또 그동안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 이런 거 기술 이전 부분들 이렇게 기대감이 있던 것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가 좀 제약바이오의 투자적인 관점을 일단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슬이 팀장님? 네. 일단은 그 바이오가 최근에 빠질 만큼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 이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뭐 갑자기 CDMO 쪽으로 옮겨간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수급들이 또 신약 쪽 플랫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있어서 또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FOMC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정적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바이오 안에서도 근데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좀 급하게 오늘하고 그 종목 이름이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인가요? 하한가 간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이오 중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오늘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코아스텐 네, 네, 이게 하한가 맞죠? 네 하한가 점한데? 좀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상 실패를 삼상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저렇게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라고 해서 지금 다 갈 수 있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는 좀 실체를 가려내는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저런 점한가 같은 거 보면 아까 이름 뭐라고 하셨죠? 코아스텐 캐몬. 이게 임상 3상에서 네, 실패를 한 그러네요. 건데 사실 네. 3상에서 실패하면 이거 타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3상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게 루게리병 관련된 거네요. 루게릭병. 근데 이게 네.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돈을 투자를 했겠어요. 3상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쵸. 근데 이제 출시 임박에서 제동이 걸려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지금 다 깨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이제 조금 리스크가 큰 쪽은 저는 신약 쪽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면은 또 가장 뛸 수 있는 게 신약 쪽이지만 그만큼 실패를 하게 되면은 오늘 이런 양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좀 알 수 있었던 게 또 HLB. 네, 가남 쪽에서 실패를 하자마자 점한가가 2번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실패라기보다는 미뤄진 거죠. 보류된 거잖아요. 보류. 네. 네. 말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보류여도 하한가 2번을 그렇지, 갑니다. 하한가 2번 근데 갔지. 실패는 사실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보면 제가 볼 때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러면은 CDMO나 바이오시밀러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CDMO 쪽은 이제 그 바이오계 공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 있는 의약품을 생산을 해주는 거라고 좀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실패 확률이 이제 극히 적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도 신약 개발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이미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생산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CDMO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삼바 이거를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그 물량을 흡수를 하려면 캐파가 커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는 삼바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는 사실 남들 다 갈 때 너무 못 갔던 종목. 못 갔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모멘텀이 계속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진펜트라 관련해서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한 9,800억대.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번 연도 길게 보면 1조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1조 나올 수 있으면은 이거를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보통은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이 하나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뭐죠? 램시마. 원래 램시마네요. 제 말을 잘못했는데 램시마 쪽인데 이게 이제 그 피하 주사로 바꾼 게 제가 알기로 제요. 진펜트. 진펜트. 네. 요게 이제 아직은 매출이 조금 안 나와요. 그래서 한 100억대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게 PBM 등재가 좀 미뤄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보험사랑 이제 사보험사 다 이제 등재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도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내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아직 셀트리온은 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길게 보면은 사실상 가치적으로 보면은 정고점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24만 1,000원 정도의 정고점을 말씀하시는 네네. 걸까요? 아니면 아니면 더 옛날 높은? 37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 37만 원은 좀 지금 저기 30만 갈수 원은 있다라는 좀 네. 아니고 아니고, 올 초. 네, 올 올 초. 초에 24만 원은 충분히 넘어가도 아. 그만한 가치를 하는 네.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향후 주가의 어떤 목표치 정도도 좀 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선별이 좀 필요해. 그래서 신약 개발의 중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네. 갑자기 뭐가가 삐거덕거렸을 때 정말 그냥 쳐맞아 네. 어디까지 쳐맞을지 몰라 이런. 사실 어저께도 부분? 유한양이 밀렸던 게 약간 그 노이즈가 있으면서 뭐 그게 크게 밀린 건 아닌데 약간 밀렸다가 오늘 좀 회복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뭐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작은 기업들은 네. 또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CDMO 관련 기업으로 중점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명 정도인데 2명? 일단은 지금 입만 열면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는 아. 사람이 있죠. 입만 열면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 야, 트럼프보다 이 약발이 더 먹히는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 그래서 좀 테슬라의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미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야, 테슬라 주가가 지금 어느새 더블 이상 올라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 예전에는 2차 전지 주들이 따라서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올라갔던 상황들, 어쨌든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는 따로 뭔가 얘기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이나 테슬라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자율주행 쪽에서 상당한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SOS랩이 23%, 넥스트 칩이 15%, 뭐 텔레칩스 8.6%, 뭐 이제 연관해서 LG전자도 뭐 연관이 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5.4%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구글의 웨이모 로보택시가요 내년 초 얼마 안 남았어요. 도쿄에 진출한다는 또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혹은 일론 머스크, 혹은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세를 더 가게 됐을 네.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나 섹터는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저는 우주항공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 연관성은 좀 별로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하나만 봐도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자동차 쓰이죠. 그 로봇 그렇죠. 자율주행 쓰이죠. 왜냐면 로봇 어떤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저기
청소 로봇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드론. 음. 드론 무조건 자율주행이지 엄밀히 따지면 물론 여기서 세팅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저께군요. 어저께 나온 뉴스가 미국에서 그 전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됐어요. 정부에다가 네네. 이러이러 사고가 맞아요.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항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 도지 위원회에서 그거를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그런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딱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되게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좋았고 오늘도 선별적으로 아까 SOS랩 같은 경우는 23% 상승을 했지만 뭐 저는 이제 퓨런티어 오늘 좀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퓨런티어가 테슬라 쪽 공급하고 있죠. 카메라를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윗골에 좀 길게 나왔지만 요거 돌파가 이루어지면 지난 그 작년 고점 때까지도 4만 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라이콤이라는 회사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콤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엄청나게 빠진 건 없지만 또 엄청나게 오른 건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또 라이콤도 약간 테슬라향 라이다를 공급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한 4,500원대까지도 길게 본다라면 올라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OS 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오늘 이제 올라왔는데 오늘 사실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 거라서 충분히 한 1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란 보고 있는데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들도 조금은 이제 아직은 바닥에서 추세 전환은 안 됐는데 조금 흐름을 좀 보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네. 좀 선택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도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또 있으면 나름 이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워낙에 테슬라가 지금 넘사벽으로 네. 상승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테슬라나 이렇게 뭐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실패했다. 그리고 그쵸. 이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그 자율주행 요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그때 가서 현대차, 기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뭐 지금은 네. 정 안 되면 갖다 사야죠. 쓰면 되지 뭐. 그죠? 네. 테슬라한테 네. 기술을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면 되지.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은 테슬라 그 차저 방식인가 충전 그 방식으로 슈퍼차저. 슈퍼차저 방식으로 다 통일돼 있어요. 미국은 아예 그 규격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수출하는 차량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방식으로 그 충전기를 탑재해서 수출하거든요. 근데 뭐 삼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 잘 만들어. 하지만 구글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그렇죠. 플랫폼 쓰는 것처럼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웨이모가 됐든 아니면 뭐 FSD가 됐든 갖다 써야지. 뭐 수수료 주더라도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를 했더니 또 이쪽 섹터가 엄청 또 올랐어요. 갑자기 그 환경 에코 탄소 관련 포집. 된 탄소 것들이 포집. 올라갈 네. 때는 뭐지? 막 좀 그렇기도 하고 연속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지 않아서 네. 사실 매매하기 제일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환경 관련주들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콕 찍어서 탄소 포집 네. 요거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제 트럼프를 좀 뭔가가 설득을 하는 IRA 법안이 크게 수정이 되더라도 요거에 관련돼서는 아마 손 못 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캠트록스, 뭐 그린 케미칼, 뭐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가 네. 또 내려오기도 했는데 뭐 에어레인, 에어레인 어저께 상한가 갔었고. 네. 태경 BK도 네, 관련주죠. 태경 BK도 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느닷없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네. 사실 주력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네. 시장 그쵸. 전체에서 판단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이- 패스. 저도 패스. 패스? 그냥 이번 저는 잠깐 사실 단기적 이슈. 이유가 명확한 게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 고질적인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라는 이제 이 기술 있잖아요. 사실 이거 기대 가치는 굉장히 좀 높은 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엄청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인데 뭐냐면 이거를 지금 구글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진짜로 이거 수입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소식들만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관련 없는 뭐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뛰는데 사실 그게 연속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예로 뭐 초전도체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보면은 뭐 태경비키라든지 그린케미칼 이런 관련주들 보면은 물론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이슈이고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진짜로 여기에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극히 이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드물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강한 이슈면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왔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초에 가장 강하게 갔던 게 이제 태경비키라는 네. 이제 종목인데 제 화면인가요? 네, 말한 거 제가 틀어주고 있어요. 네, 태경비키라는 종목인데 이제 21%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 거의 3%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음봉으로 또 음봉. 끝나서 네. 이거 완전 최고가 잡으신 분은 마이너스 30% 맞으신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뭐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실체가 진짜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가고는 끝나지 않겠죠.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볼까라고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관련주들 중에 뭐 그린케미칼 네. 이것도 관련주인 것 같은데 얘도 오늘 강세였었어요. 30% 상한가 갔다가 16%대까지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이 이제 점진적으로 뒤로 갈수록 좀 밀렸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실 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좀 뜬금포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다 급등했어요. 다 급등했는데 오늘은 다 윗꼬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아예 뭐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좀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 당장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탄소 포집 기술이 뭐 상당히 어렵다고 어려워요. 합니다. 매우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데다가 뭐 다만 이제 또 탄소 배출권 네. 관련돼서 또 이제 뭐 조림을 갖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네, 뭐 후성 그런 뭐 기업들, 이런 기업들. 네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네. 그나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쪽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 자체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렵고 네, 어려워요. 제가 네네. 이거 영상을 한번 봤었거든요. 저기 북유럽 쪽이었는데 아마 북극 쪽이었던 것 같아요. 북극 쪽에다가 대규모 탄소 포집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 2030년이나 뭐 2028년이나 상업화에 하려고 하는 건데 탄소를 포집해서 그 지하 냉동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기술인데 그런 회사가 한번 유튜브 한번 그 소개되는 걸 봤었어요. 한번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근데 여전히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하지만 그리고 그게 그렇게 모아봤자 만약에 우리가 1년에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것만큼도 그거 커버를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효과는 적다. 하지만 이거라도 해야 된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래의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이제 기술이 방금 그 다큐멘터리 보셨던 네. 것도 다른 방식으로 화학식으로 네. 또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긴 한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뭐 좀 상품성 있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리는 또 상황이 그쵸. 되면 또 그에 따라서 발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론 머스크 관련된 얘기 정도와 또 이제 탄소
이제 포집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는데 한 명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 떨어뜨리는 약간 사람? 아니. 그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무정부 상태에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라인이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외교 라인에서 외교 막혀 라인이 있고 막혀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야 이제 트럼프 2기 시작인데 너네들 지금 한국은 그 대비를 못 하고 있어.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 막 멕시코 뭐 그다음에 캐나다에 뭐였죠? 뭐 이름 총리 이름이 어쨌든 말씀하세요, 그냥. 네. 네. 아무튼 잘생긴 대통령 직접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를 미리 만나고 야 우리 좀 이렇게 좀 잘해보자 뭔가가 그래도 너의 의도는 뭐니 파악하려고 노력도 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누굴 그렇죠. 보낼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난 건 아니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네. 정용진 신세계 네 신세계 관심 없습니다. 오늘 아이. 신세계 IC가 거의 20, 네. INC가 25%. 정용진 맞습니다. 네, 정용진 맞아요. 신세계 그룹 네.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먼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으로 일단은 그 트럼프의 사저인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했다. 그래서 야 트럼프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뭔가가 야 이게 좀 이렇게 여기에서 영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가 자기네의 그것만 그 유리한 신세계에만 유리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이런 거 어쨌든 신세계 INC가 방금 말씀하신 2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푸드도 4% 오르고 이마트 이 뭐 정말 주가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은 3.7%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저는 사실 탄소 포집처럼 너무 뜬금포라는 느낌이 살짝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나려면 트럼프를 만나고 왔어야지.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상 물론 이제 공백 때문에 간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이 이제 그 정치를 대신 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근본적인 사실 무정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누굴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따지려는 건 아니지만 이재용이 만났다. 그러면 저는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반도체랄지 네, 반도체가 여러 됐든 가지도. 뭐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뭐 SK 그룹 그 회장을 만났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을 만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제조업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트럼프 정권에서 우리가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는데 신세계 그룹은 다 유통이야.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잖아요. 미국에 사업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저기 할지. 신세계 INC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그런데 그건 그런데 뭐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거는 그냥 신세계 관련돼서 몇몇 기업이 오르는 정도지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 제한적이다. 사실은 어저께 되게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좀 짜증나는 뉴스가 뭐였냐면 어저께 2차 전지가 많이 밀렸잖아요. 네네네. 2차 전지 밀린 이유가 사실 그 뉴스만 보면 좋은 뉴스였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인수 2가 모든 배터리의 소재 부품 다 세금 일단 매기고 동맹국은 따로 협상하겠다 그렇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 내용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호재거든요. 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테슬라 향 조금 만드는 거고 전체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 제품을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동맹국 우리나라니까 좋은 뉴스인데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어저께 밀린 거거든요. 사실은 2차 전지가 많이 밀렸던 이유가 그 뉴스만 보면 좋은 뉴스인데
막상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다 보니까 협상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관세를 때려 맞는다는 것 때문에 밀렸던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리스크다. 그래서 뭐 정영진 회장이 만나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좋은 얘기 하고 우리나라에 도움된 얘기를 하고 왔겠죠. 설마 하니 뭐 나만 그랬겠죠. 잘해줘 이러진 않겠지. 뭐 진짜 뭐 나 충전 사업하게 허가 좀 내줘 얍삽하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도 이 신세계 그룹 자체가 유통이니까 거대 유통 회사다 보니까 과연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국제 테마파크 사업을 신세계에서 하는데 화성. 저기 일론 그쵸. 머스크한테 야 저기 우주선 타고 가는 그쵸. 화성은 힘드니까 그냥 우리나라 비행기 화성. 타고 배 타고 네. 와서 화성에 여기 개발하면 어떻겠니? 거기 지금 뭐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유니버스 스튜디오. 아니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아니고 뭐지 그럼 뭐 있는데? 그 영화사 저기 탑건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건데, 하여튼 뭐 스튜디오 있습니다. 크거 하나 만들잖아요. 테마. 이제 뭐 좋아지겠죠. 뭐 네. 우리나라가 관광 그 자원이 하나 크게 국제 테마파크로서 생기는 상황이 될 거니까 네. 상당히 좋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쪽에 좀 땅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국제 테마파크 그때 유니버설 스튜디오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90 얼마를 주고 샀단 말이죠 평당. 평당 90 얼마? 네. 몇 평 사셨는데요? 몇 평을 샀던가. 근데 지금은 이제 300이 넘어요. 오 됐네 그러면. 그 오래됐어요. 근데 산지가 한 10년 됐어. 10년 그래도 됐지. 아무튼 뭐 이게 되면 평당 이제 1,000원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진짜 제가 뭐 더 이상 이런 얘기 해도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뭐 연말 랠리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때 12월 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12월 초부터 쏘든가 아니면 저는 FMC 하고 두 개를 확실하세요 이제? 두 개를 얘기해 두 개를 기억하실 거예요, 업사부님은. 12월 초부터 쭉 가든가 아니면 횡보하다가 FOMC 이후에 가든가 전 두 개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내려왔다 올라와도 어쨌든 그 횡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가상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FOMC 이후에 이렇게 남은 한 일주일이든 이렇게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테마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테마는 조심해야 된다. 테마 조심해야 된다. 테마주들은 네, 테마주가 왜냐하면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시장이 정체 현상이거나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테마주기 축축축축 가는 건데 시장이 좀 이렇게 랠리가 나온다라면 테마주보다는 뭐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번 주 보시면 테마가 움직이긴 했어요. 어제도 뭐 양자 컴퓨팅 월요일인가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고 네. 뭐 탄소포집 어저께 오르고 오늘은 떨어졌고 했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한 2, 3일 갈 수 있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혹은 하루 반나절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본다라면 만약에 랠리가 앞으로 이제 연말 랠리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는 테마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하더라도 짧게 치고 빠지기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종영진 회장이 네. 한국을 좀 이렇게 발전의 어떤 뭔가 우리를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의료 AI 네. 거의 이제 대장주가 유닛 인데 루닛이 지금 진짜. 그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회사 임원들이 주요 주식을 지주가 매도하는 블록딜 매각을 한다. 그래서 공시에 이제 마이너스 10%를 가긴 했는데 상장 주식 수의 1.3% 정도, 그래서 38만 주 정도를 이제 블록딜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를 했지만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주주 배정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고금리 대출 받은 거를 상환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자 내고 막 이런 부분들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들이라서 회사의 어떤 그런 것과는 뭐 무관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루닛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주주 어쨌든 임원들 주요 임원들이 매각을 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은 좀 떨어졌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네. 이거 좀 이제 어떻게 좀 그
보면 좋을까요? 이제 이걸 떨어지면 루닛이라는 회사 자체의 성장성에는 영향이 없으니 네. 떨어지면 오히려 좀 매수로서 좀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 이제 막 우려감이 나온 거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차트 보시면은 작년 11월 그때 유상증자 그 가격대까지 싹 거의 올라왔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마이너스를 엄청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3만 원까지 갔었던 거니까 거의 한 70%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가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좀 정리하자. 일단 대출금도 있고 하니까 하는 건데 또 반대로 제가 또 말한 고금리 뭐 10%라고 돼 있는데 내가 회사 관계자면 더 잘 알잖아요. 지금 8만 원, 9만 원도 싼데 우리 회사가 내가 보기에는 작년 여름에 13만 원 그 이상 갈 것 같은데 하면은 이자 내고 있지 굳이 주식을 팔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더 잘 알 테니 더 잘할 텐데 그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네.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일단 매도했다라는 건 네. 주가가 여기서 10만 원, 13만 원 더 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지. 그쵸.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도 의심스럽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며칠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돌파할 때 사면 돼요. 그러면 8만 원 말씀드릴게요. 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도 된다. 지금은 내려올 때는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이슬이 팀장님 이제 그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보셨었나요? 오징어 게임 1? 네 봤었어요. 네. 저는 넷플릭스에서. 네, 오징어 2가 이제 나온다고 네. 해서 이정재 관련주 456번. 456번. 예,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상한가 왔어요. 야 이제 12월 20일인가요? 네. 아니 다음 주요. 다음 주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 26일. 26일이에요? 네. 크리스마스야? 이브에 오픈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네요. 26일. 이 다음 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데 와 이거 기대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외신에서도 정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막 그 상 네네네네. 그거 올라가 있고 막 예. 그러잖아요. 이거 더 봐야 될까요? 이것도 패스인가요? 아니, 이런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렵죠. 사실 오늘 상한가만 안 갔어도 음. 조금 따라 붙어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뛰어서 막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쭉쭉쭉 달린다라고 하면 우선은 보류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5%에서 10%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한번 붙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징어 게임 오리지널 그 우리가 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또 흥행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때 한번 어느 정도 이 작품성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흥행은 조금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하루 이틀짜리 뭔가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바로 이제 또 직행을 했었던 모습인데 오후장에 이제 3시 8분에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한 번도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사실 몇 번 더 뛰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계속 그냥 올라간다 조정 없이 이러면은 놔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을 기점으로 일단 25,000원 밑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한 1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연말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침 또 이제 오픈이 12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당일에 한번 또 시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방송이 지금 현재 9시 13분이에요. 보통 9시 20분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또 두 네. 분은 또 이제 또 경제 방송에 TV 출연하러 또 가셔야 되니까 자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찌 보면 방금과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우리 이찬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오히려 지수 연관된 대형주나 우량주나 이렇게 표현될 만한 종목들의 강세 네. 수급이 그쪽에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오징어 테마주는- 게임을 보더라도 네이버 네이버 아니 어차피 그리고 네이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오징어 게임 보는데 왜 네이버가 그 좋을지. 네이버가 그 네네. 네이버 쇼핑이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 플러스 그게 네. 4,900원인가 그래요. 네, 멤버십이 그러면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네이버 그걸 통해서 페이를 결제하거나 네이버 쇼핑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면 적립금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다 5% 정도 줘요. 예? 5%. 5% 정도.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결제하면은 한 5천 원, 6천 원 받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뽕 뽑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하면 넷플릭스 광고 버전이 무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중간에 유튜브 네. 광고 나오듯이 광고 광고 나오듯이. 한번 쓱 보고 네. 또 이제 이어서 그렇죠. 보고. 이어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해지한 사람도 있잖아요. 해지했는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네이버 플러스 가입을 해서 넷플릭스 공짜로 보고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예 가입도 안 하신 분들도 한번 넷플릭스 뭐가 있나 해서 하면은 진입장벽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자체로도 충분히 저는 할 것 같아요. 그 혹시 네. 네이버 그 멤버십에 가입된 사람은 네. 그 사람은 넷플릭스를 어디 가서 봐야 되죠? 네이버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서 보나 아니면 그게 아마 아이디 연동해서 뭐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려고요? 아니, 돼 있지요 지금. 저는 멤버십인데 그러니까 멤버십이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는지를 볼 수 있는지를 모르고 네. 있다가 그래서 거기 그 네이버 쇼핑 들어가시면 멤버십 그 플러스 누르면 바로 그 행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광고하고. 근데 이로 인해서 신규 고객을 확 끌어당기면 그거 자체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징어 게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해서 보다가 넷플릭스 다른 것도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넷플릭스를 더 오래 보기 위해서 그 네이버 플러스를 더 오래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전 그래서 네이버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혜택이 티빙하고 예. 스포티비 그중에 선택 하나는 하는 거잖아. 네, 여기서 또 택이 예, 가능하네요. 선택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4,900원이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진짜 10만 원만 사도 그거 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뭐 휴지 이런 거 사도 한 달에 10만 원 안 사나? 뭐 이제 본인이 그치. 직접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경우라면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어쨌든 뭐 집에 네.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부간에 있으면 둘 다 가입할 필요는 한 없으니까 사람만 하면 되는 한 명만 거니까요. 하면 되는데 네. 왜 저는 제가 돼 있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제가 이제 여기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이 방송 장비 세팅을 그러니까. 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구매를 이것저것 하게 돼서 그냥 차라리 이거 가입을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랬더니 진짜로 뭐 한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적립금이 쌓여가지고요. 네. 또 어떨 때는 뭐 3만 원짜리를 10,000원 주고 구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그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거 산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페이를 결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것도 적립을 더 해주니까 혜택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다른 거 사려고 했어. 예를 들어 홈쇼핑 물건 사려고 해도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적립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연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의 어떤 마무리할 때까지 좀 이런 부분 좀 주의 있게 좀 보시고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분부터 먼저 하세요. 저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네. 드리면 결국에 저도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하고 좀 비슷한 좀 결인데 사실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그냥 테마입니다. 결국에 그 이제 테마가 소멸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재료가 없으면 또 못 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길게는 몇 년까지 기다려도 본전이 안 오는 그런 이제 리스크에 상당히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납포가 대주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납포가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수출주들을 여전히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늦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주들. 네, 그리고 이제 관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뭐 콘텐츠라든지 엔터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도 역시 이제 그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화장품 쪽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느 한 섹터를 좀 꼽기보다도 이렇게 수출주들을 다양하게 모아놓고 조금 분산시키는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채모 네. 의원님도 뭐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말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올해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인데 좀 주가가 못 올라왔거나 또 이제 1월 가면 또 4분기 실적 장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본다라면 사실은 변압기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라 생각하고 있고 뭐 아까 자동차, 조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좋았어요. 네, 반도체도 좋았고요. 브로드컴 네, 그 브로드컴 관련해서 뭐 관련주나, 에이직 네, 약간 이제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유리기판 주도도 유리기판 좋았고.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게 진짜 찐이면 저는 연말까지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하고 지난 주에 강했었던 섹터가 남은 2주 동안에도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반대로 뭐 이런 얘기했으면 좀 죄송하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 오히려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연말 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또 방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분을 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반등은 나올 거다. 하지만 반등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를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갖고 있을 건 갖고 있고 정리할 건 정리할 거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남은 시간을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연말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만약에 어려워 혹은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거나 강하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또 대안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우리 유차희 본부장께서 그 유창희의 미남 주식 채널을 통해서 그 파생 기본적인 기초 강의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또 공부도 오늘 좀 하시고, 올려놨습니다. 네, 오늘도 올리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선물 옵션 네. 요 관련돼서 또 올려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장중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아침 8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 공개방송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30분 혹은 오후 1시 30분에 또 이렇게 뵈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인사 드려볼까 합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